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자, 그럼 오늘 영문학사 8주차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낭만주의 워즈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워즈워드가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국의 글래스미어 워즈워스의 그 고향에 가보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고 있어요. 물론 호수가 아름다워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워즈워드의 생가와 그 무덤이 있는 곳 주변을 보면서 워즈워스를 생각하려고 오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데퍼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데퍼딜스의 정원도 만들어 놓으려고 공사를 지난 여름에 하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워즈워스와 함께 시작 활동을 하고 시집을 같이 낸 사람이 코올리지였다고 했죠. 이 코올리지도 워즈워스와 함께 책을 냈지만 코올리지는 워즈워스보다는 더 철학적이고 더 명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은 오히려 코올리지가 뒷받침했다고 보고 워즈워스와는 좀 생각이 다른 면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워즈워스의 시세계를 보고 오늘은 코올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즈워스의 시를 몇 편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문학사에서는 작품을 안 다룹니다. 그래서 19세기 낭만주의 영시를 영어영 문학과에서는 다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죠. 그래서 시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코올리지, 워즈워스의 시 작품을 대표적인 것 한 편씩 읽어가면서 공부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은 코올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올리지는 우리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코올리지와 워즈워스가 릴리칼 발라드를 썼는데 릴리칼 발라드 서문에 워즈워드의 시론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워즈워스의 시론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부정확하다고 생각한 코올리지는 자신의 평생 예술 철학을 정리한 바이오그라피아 리터러리아 1817년에 이제 이 문학평전을 발표하였는데 이 글은 영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이론서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학 비평을 하는 사람은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이 책이죠. 요 이태릭체로 된 거, 요 리터러리아 바이오그라피아 리터러리아 문학 평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작품을 꼭 읽어야 한다. 자, 코올리지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뭘 이렇게 받아들이는 퍼셉션이죠.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팬시, 공상과 1차적 상상력, primary imagination, 그리고 2차적 상상력, secondary imagination으로 구분을 했어요. 요 밑에 쭉 내 이야기를 설명해 놨는데 내 얘기를 들어보고 이 뒤에를 한번 읽어 보세요. 그 1차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인식 능력이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이고 2차적 상상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신의 상상력과 동일한 의미로서 기존의 관념 체계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관념을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뭔가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2차적 상상력이죠. 상상력이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그러니까 상상력은 개인이 능력으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 능력을 지향하고 있다. 그 시인이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갑자기 무지개를 보고서 워즈워스가 마이 하트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나니 어린이는 어른애야 보지 뭐 이렇게 뭔가 새로움을 만들어낸 능력이 상상력이고
공상은 기존의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하의 인식 능력인 거. 배고프다, 뭐 자고 싶다, 이런 것들, 이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공상은 기억과 연상을 통해서 작용하며 어떤 현상, 경험 이런 것에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뻔한 거에 이렇게 기억, 현상, 경험에 종속이 되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소박한 삶의 진실을 강조한 워스워스에 비해서 코올리즈는, 그러니까 이 워즈워스는 일상 속에서 소박한 삶의 진실을 찾으려고 해요. 자연을 보고 즐거움을 얘기하고, 근데 코올리즈는 어떤 마법과 신비한 세계, 또 매지컬 앤드 미스티어리어스, 매지컬하다, 신비스럽고 미스티어리어스한 것을 이런 것으로 복귀할 것을 강조해요.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화의 세계, 이런 것도 초자연적인 것, 신화의 세계,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저 하늘나라에 있는 이런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코올리지의 관심은 The Rime of Ancient Mariner, 노수부의 노래라고 그래.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The Rhyme은 노래죠. of Ancient Mariner, 고대 옛날의 그 선원, 수부, 메리너의 노래, 이런 게 있고, 또 그 유명한 시 중에는 쿠블라칸, 이런 시에서 초월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워즈워스와 릴리칼 발라드라는 시집을 내기는 했지만 두 사람은 차원이 좀 달랐다. 어떻게 보면 코올리즈는 좀 철학적으로, 코올리즈는 팬시와, 여기서도 보면 팬시와 이미지네이션의 분석은 독일 철학관념, 독일의 관념 철학의 바탕을 둔 그의 철학을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fancy, primary imagination, secondary imagination 이렇게 다 나누고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는 fancy야. 그러니까 A와 B를 그냥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상상력은 뭘까? A와 B가 섞여서 제3자의 다른 게 되는 거. 이건 화학적 반응이지. 그러니까 팬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결합이에요. A와 B가 찌개를 끓이면 맛이 어우러져서 제 삶의 맛있는 맛을 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맛도 없이 A와 B를 양념을 넣었는데 그냥 맛이 이상한 거야. 그냥 그 맛밖에 안 나는 거죠. 근데 이제 화학 조미료처럼 뭘 넣었는데 새로운 맛을 내는 거, 이게 상상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팬시는 기본적인 거, 물리적인 결합, 창조성이 없는 것은 팬시예요. 그 뭘까? 내가 돈 1억 있었으면 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도 가고 뭐도 사고 할 텐데, 그 꿈 같은 헛소리와 같은 얘기. 이게 공생, A와 B가 만나서 제 삶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상상력은 다른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인이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거, 이게 상상력이다. 그래서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팬시가 아니라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이 팬시 앤 이미지네이션에서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미지네이션은 어떤 기능에서건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것의 인식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은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팬시, 공상이라는 것은 기존의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상상력보다 하위, 아래의 인식 능력에 속한다. 이는 기억과 연상을 통해 작용하며, 팬시는 기억과 연상에 통해 작용을 하고 현상과 경험에 종속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 새로운 것은 인식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네이션과는 달리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의
사회적 보편성의 법칙에 의해서 운용이 된다. 팬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논리 이런 것들 창조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게 팬시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난주까지는 워즈워스를 했는데, 워즈워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신구전주의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그랬죠. 다시 정리하면 신구전주의는 뭐예요? 시를 쓰려고 하는데 개인의 상상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호머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수백 번, 수천 번 읽어서 그와 같은 것이 몸에 배가지고 시를 쓸 때도 그렇게 써야 한다. 네오클라시즘이라는 것, 신고전주의라는 것은 다시 고전주의로 돌아가는데 누구에게로? 호머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와 같은 세계로 돌아가는 거. 그게 네오클라시즘이죠. 18세기는 그런 거였다. 그러면 18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는 시인은 누구? 알렉산더 포프였다. 자, 이런 18세기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18세기는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개인의 보편적인 것, 또 개인의 어떤 질서, 그 시대의 이성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좌우했고 그런 논리에 따라 규율에 맞춰 시를 쓰면 됐다. 근데 프랑스 대혁명에 워즈워스가 참여하고 인간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양의 역사를 보면 이런 거예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때에 그렇게 가진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가진 자에게 저항할 줄 모르고 저 그냥 힘없는 민초들의 삶이 지속되었지만 프랑스는 그게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왕이나 가진 자들이 힘을 강하게 발휘하면 그거에 대한 저항을 하고 왕을 제한하려고 해서 명예혁명을 영국에서는 일으키고 프랑스에서는 가진 자들의 저항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처단하고 찰스 2세를 죽이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요? 4.19 때예요.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자, 서양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소중히 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때에 벌써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1800년 후반에 오면 이렇게 개인의 인식 능력, 상상력 이런 것들을 소중히 하는 쪽으로 왔다. 자, 그래서 워즈워스에 오면 이렇게 상상력을 중요시하고 콜리지에서도 이런 이미지네이션을 팬시는 의미 없는 거다. 화학적 작용을 하는 이미지네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또 이때 대표적인 시인이 또 누구예요? 바이런이에요. 바이런이 굉장히 근데 다리를 좀 쩔뚝거렸죠. 좀 장애가 있었었는데 이미 바이런은 몰락한 귀족이었지만 외모가 잘생겼고 다리는 조금 절었지만 아주 그 사교계에서 아주 탁월한 존재로서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몰락한 귀족이었지만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아주 천재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이 바이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럽을 여행하고 차일드 헤럴드라는 이 시집을 내고 유럽에서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어느 날 영국에 오니까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집을 하나 막 그냥 떠오르는 영감을 막 휘갈겨 써서 시집을 내고 그리고 영국에서 떠나서 유럽을 한 바퀴 여행하고 왔더니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런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유명해졌다. 이 말을 바이런이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바이런이 몰락한 귀족이었고 이런 거였고 차일드 헤럴드라는 아주 유명한 시집을 내서 그랬다. 근데 우리가 이 바이런에서는 바이러닉 히어로라는 말을 써요. 이 바이러닉 히어로는 뭐냐면 이 바이런처럼 한때 어떻게 자기의 의지와도 관계없이 뭔가 좀 이렇게 낭만적인 짓도 하고 우울한 기질도 보였는데 뭔가
초연한 인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지는 이런, 그래서 술도 마시고 뭐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연예인이 마약을 해갖고 팍 파멸하는 거, 이와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시니컬하고 우울해 보이는데 뭔가 저초현실적인 면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멸에 빠지는 인간의 유형을 바이러닉 히어로라고 하죠. 바이러닉 히어로. 자, 이거 한번 보면 나중에 이 뒤에도 있을 테니까 한번 내가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을 한번 보죠. 바이런은 그 몰락한 귀족이었어요. 빼어난 외모도 있고 내반적이라는, 뭔가 다리가 뭐 좀 절었는지 어쨌는지 그 클럽 푸트라고 하는데, 내반적, 다리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돼서 신체적 결함을 지닌 불우한 천재였어요. 바이런은 경이죠. 바이런경, 귀족이니까. 바이런은 삶 자체가 낭만주의적 요소로 점철된 인물이었어요. 낭만주의적인 요소다. 바이런의 강한 자기의 나르시시즘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거와 무신론적 사상, 신이 없다. 무신론적 사상은 필연적으로 그의 시들이 셀프 센터드,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갖고, 시인이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하나님이 없어, 안 믿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겠죠. 그래서 바이런은 아까 얘기한 차일드 헤로, 여기 E가 빠졌네, 그죠? 차일드, 헤롤드 공자, 이런 헤롤드 공자라는 거, 헤롤드 차일드. 이제 여기서 어린아이보다는 공자님, 헤롤드 공자와 반종교적인 드라마인 카인과 같은 이런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돈주왕이라는 게 있어요. 돈주왕, 바람둥이죠. 돈주왕을 통해서 바이러닉 히어로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러닉 히어로를 창조했는데, 바이런적 영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가사의하고 우울한 기질의 소유자예요. 또 현실의 초연한 존재이면서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미지의 죄악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에 시달리는 인물이 바로 바이러닉 히어로다. 이 사람은 고립된 채 철저히 자기의존적인 태도를 취하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여한 확고부동한 도덕률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하는 기준은 이 세상의 도덕률, 이 세상의 질서 도덕률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각 질서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혼자 행동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그가 보여주는 열정과 힘은 그를 멸시하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여 타인을 매료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좀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같은 느낌도 드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하면 창을 들고 뭐 방패를 창을 들고 풍차에 막 뛰어드는 무모한 모습 같은 사람.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스캔들, 추문으로 인해서 추방당하듯 영국의 사교계를 떠나서 이탈리아에 갔어요. 거기서 이 사람은 또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전을 해서 거기에 죽어요. 남나라 독립전쟁 하는 데 가서 싸우다가 죽는, 이 사망하기에 이르는 바이런의 삶은 가장 전형적인 바이런적 영웅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러닉 히어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의 질서, 철학, 관념을 심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온몸을 불태우다 장렬히 죽는 모습이죠. 이런 바이런적 영웅은 그리스 신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를 그 원형으로 하고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를 그 원형으로 하고 있다. 자, 이쪽에도 내가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여기
이 프로메테우스를 그 원형으로 하고 있다고 써놨죠. 또 에밀리 브론테의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에 등장하는 히스클리프. 폭풍의 언덕에 등장하는 이 이름도 히스클리프예요. 이 히스는 뭐예요? 진달래처럼 무릎팍에 뭐 정도 오는 그 꽃 같은 게 있죠. 그 영국의 로키드 로키드 공항의 히스가 뭐예요? 히스가 히드예요. 철쭉꽃 같은 거, 이게 히스예요. 클리프는 뭘까? 낭떠러지기예요. 이름이 워더링 하이츠의 히스클리프. 그 자기의 개인이 멸시당했다 그 주인을 다 아주 철저히 복수하는 냉혈 같은 인간 히스클리프와 또 모비딕,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등장하는 그 선장 룩이죠. 여기 에이압 선장, 캡틴 에이압 같은 거, 이런 사람을 들 수 있죠. 이 에이압 선장도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 목 끝까지 그 고래를 상어를 쫓아가가지고 고래를 죽이려고 하다 자기가 당하는 에이압 선장. 그리고 후에 니체가 슈퍼맨 초인 사상에까지, 슈퍼맨 초인까지 연결되는 문학적 계보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 인물들은 삶에 대한 과도한 열정과 너무나 자기 삶에 대한 과도한 열정과 고상한 도덕적인 목표, 그리고 악마적인 속성 등, 악마와 같아, 악마적 속성 등을 지닌, 그래서 선과 악의 일반적 규범으로 평가할 수 없는, 어떤 게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이러닉 히어로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바이러닉 히어로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 바이런의 시는 어떤 거를 읽어보면 막 천재와 같은 아주 대단한 시가 있어요. 뭐 아주 막 영감이 솟구치는, 야 정말 이건 멋지다 그랬는데, 어떤 시를 읽어보면 형편없는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막 올라와서 항상 잘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순간에 따라 시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자는 바이런이었다. 그래서 바이러닉 히어로라는 말이 생겼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키츠인데요. 이 낭만주의 시인들은 다 일찍 요절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키츠를 수많은 사람들이 키츠 시를 연구해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들이 키츠로 연구해서 박사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키츠가 몇 살에 죽었어요? 26살에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그 천재와 같은 시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26살의 요절한 천재 시인 키츠는 짧은 생애 동안에 보여준 그 문학적 성취와 그가 이제 막 완숙한 시인의 경지를 보이는 순간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애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는 자연과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예술 자연의 그러니까 요새 뭐 봄이잖아요. 꽃 같은 걸 다니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 죽음에 대한 열망, 그래서 일찍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열망, 사랑의 기쁨과 슬픔, 고대의 영광을 주제로 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키츠는 순수한 쾌락과 감정, 그리고 예술 지상주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술주의 지상주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자신의 삶과 사상, 예술론 등을 편지의 글 형태로, 그런 형식으로 남겼는데, 특히 그가 한 말 중에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네거티브 위에도 있죠? 제일 위에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소극적 수용 능력이라고 그래요. 요거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편지에 이런 말을 한 줄 썼대요. 근데 이게 비평에서도 아주 그 후에 유명한 말이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가 편지에서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이 말은 중요한 낭만주의 시사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여기서 네거티브하다, 소극적이라는 용어는 어떤 뭘 실행, 뭘 완전히 이루는 거를 유보한다. 혹은 미결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뭔가를 확 하지 않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이고, 소극적이라는 그런 거예요. 아직 뭔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 있고, 수용 capability, 뭘 능력,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정신의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키츠는 소극적 수용력을 진리와 미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인의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이 말이 중요하죠. 진리와 아름다운 미를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인의 능력. 즉 시인은 어떤 이 바깥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성급한 논리의 도출이나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미결정, 불확실한 또는 신비한 상태에 머물며 그 대상의 모든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폭넓은 인식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딱 보고 저거다 이거다 딱 결정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키츠의 그 소극적 수용력,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이루는 시인의 객관성,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칭하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T.S. 엘리엇의 오브젝티브 컬러러티브, 객관적 등가물 사상, 등가물이라는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이게 뒤에 내가 써놨는데 여기 T.S. 엘리엇의 오브젝티브 컬러러티브, 이건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T.S. 엘리엇의 오브젝티브 컬러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왔어. 그러니까 근데 가을에 외롭고 쓸쓸해. 그러면 시인이 외롭고 쓸쓸하다, 가을이요. 또 봄이 왔으면 봄이면 내 마음에 아주 마음이 들끓고 저 바깥을 나가고 싶어서 막 마음이 솟구치는 듯, 이러면 시가 아니지. 가을이 외롭고 쓸쓸하면 외롭고 쓸쓸한 내 마음을 뭔가 같은 비슷한 뭔가로 대체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외롭고 쓸쓸해 가을이, 그러면 시 쓸 때 외롭고 쓸쓸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초가지붕 위에 빨간 고추가 하나 놓여 있고 바람에 낙엽 하나가 휙 지나가는 모습으로 대체하는 거죠. 내 마음의 외롭고 쓸쓸함을 다른 대체의 어떤 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 객관적, 뭔가 삼자가 보아도 객관적인 컬러러티브, 등가물, 객관적 상관물이죠. 어떤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물건으로 바꿔치는 거,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이런 객관적 상관물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나는 외로워 쓸쓸해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것을 대신해야 할 수 있는 뭔가의 물체로 바꿔 놓아야 되는데 그 물체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T.S. 엘리엇의 객관적 상관물과도 아주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 키츠는 체프먼의 호머를 처음 읽고서와 같은 장편도 시도 남기고 또 시가 4,000행이 넘는 장편의 야심작 엔디미언, 이런 것도 발표했어요. 또 유명한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은 오드 투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에 붙이는 바람, 이런 또 시도 있고요. 또 키츠는 오드 투 웨스트 윈드, 서풍에 붙이는 바람 또는 서풍부, 이렇게 하죠. 오드는 노래라니까 오드 투 웨스트 윈드, 오드 투 그레이셔넌, 그리스 도자기에 붙이는 노래, 이런 아주 시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대학 다닐 때 이런 시들을 다 해설도 배웠는데 또 여기서 옛날에
한 20년쯤에는 영시 시간이 있어서 이런 작품들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건 하기는 그렇고, 이런 고대 그리스 도자기를 보고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를 쓰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서풍에 바치는 노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대에 요절을 했지만 이렇게 이 하나예요.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이 하나.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화시켜서 받아들이고 뭘 확정짓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받아들여라. 이걸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는 말로 어느 편지에 써놨는데, 그게 대단한 말이라고 이렇게 후에 비평가들이 하는 거죠. 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시인으로서 바이런도 있고 키츠도 있었다. 또 이 시대의 또 대표적인 시인 셸리가 있는데, 지금 30분이 넘어가서 셸리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